저는 좋은 평판을 쌓으려는 가족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이 필요하고 그 평판을 잃는 데는 단 2번의 악행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소심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과거에 왕따를 심하게 당했었는데요. 덕분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게 됐죠. 지금은 사회생활하다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복을 입은 애들을 만나면 심장이 막 뛰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전 중학교 2학년 때도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활발해서 반 애들이랑 두루두루 인사하고 먼저 말 거는 편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반장 선거할 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추천했어서 제가 반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 날라리가 만만한 애를 한 명 잡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뒤통수에 지우개 가루 뭉쳐서 날리고 갑자기 물건 빼앗아서 서로 던지기 놀이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려봤었죠.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희영이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해. 희영이 표정 보니까 장난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이러면서 전부터 지켜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날라리가 그만두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장난인데 왜 그래? 너한테 장난친 것도 아닌데 왜 나서서 난리야? 희영아, 네가 좀 말해봐. 내가 이러는 게 기분 나쁘냐? 날라리가 이러는데 괴롭힘 당하는 애가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날라리와 희영이 사이가 생각보다 강압적이었고 그 뒤에도 장난이 계속되길래 교무실을 찾아갔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이렇게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는데요. 선생님, 저희 반에 희영이랑 주윤이요.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주윤이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지켜봐도 장난이 아슬아슬하고 장난 당하는 애도 막 울먹거리고 있어요. 제가 이 뒤에 날라리가 어떤 장난을 쳤는지 말씀드렸는데도 소용없었어요. 담임쌤이 오히려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저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장난이길래 그래? 그 정도는 칠 수 있는 거 아니니? 애들끼리 원래 장난치고 그러지 않아. 희영이랑 주윤이 사이 친해 보이던데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귀찮아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날라리가 머리카락 잡아당기거나 희영이 물건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오는 장난을 치길래 제가 대놓고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맞섰어요.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이런 장난을 치는 건데? 이거 장난 아니고 괴롭히는 거잖아. 적당히 좀 해. 친구한테 이러는 거 너무하지도 않아? 제가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순간 날라리가 주목을 받으니까 민망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멈추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날라리가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괴롭히지 말라고 편 들어준 왕따보다 더 심한 꼴을 당했어요. 저도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라 어떻게 괴롭힘 당했는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제가 주눅 들지 않고 이 악문체로 날라리에게 악지르고 그랬었죠. 너 자꾸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일 키우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만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날라리가 더 열받았는지 점점 더 심하게 절 못살게 굴었어요. 결국 저도 폭발해서 날라리랑 주먹 다짐까지 하게 돼서 둘 다 다쳤거든요. 근데 날라리가 그렇게 대놓고 따돌리고 심한 짓을 한 이유가 있었나 봐요. 날라리네 집안이 좀 힘있고 돈도 많기도 했어서 선생들한테 촌지를 먹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날라리가 전교 2등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이런 식으로 저를 달랬었는데요. 혜정아, 선생님이 그동안 모르고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든 주윤이 전학 가게 해줄게. 확실히 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분명히 이랬었는데 나중엔 태도가 싹 돌변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갑자기 불러서 교무실에 갔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혜정이 네가 반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한 것 같더라. 난 그것도 모르고 네 편 들어줄 뻔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몰래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 않니? 그 말을 들은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왜 변했나 했는데 애들 사이에서 촌지 준 거 아니냐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문이 진짜일까 싶었는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제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혜정이 네가 강제 전학을 가야 할 것 같다. 혜정이 네가 친구를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어쩔 수 없어. 부모님께는 선생님이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선생님이 이러시면서 전학 가야 하는 학교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범한 학교가 아닌 문제아들만 가는 똥통학교더라고요. 그날 부모님이 선생님께 연락을 받고 저랑 대화도 해보셨는데요. 그 다음 날에 학교로 오셔서 선생님들과 긴히 이야기를 나누실 때 엄마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기도 했어요. 아유, 저 선생님, 우리 딸이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딸 그럴 애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딸이 반장인데 친구를 괴롭혔겠어요? 저희 진짜 억울해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주장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결국 똥통학교로 가는 선택지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죠.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혼자서 공부하고 싶어. 다른 곳으로 전학 간다면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전학 갔는지도 전달받을 거 아니야. 혹시나 지금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아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그 학교에 있다면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게 뻔하잖아. 그냥 학교 가지 말고 검정고시 보면 안 될까? 그 당시에 저는 씩씩하게 지내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사춘기 10대 소녀였으니까 좀 위축이 되어 있었거든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 제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게 됐는데요. 왕따 친구가 제 자퇴 소식을 알고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혜정아, 나 때문에 괜히 왕따 당하고 이렇게 학교까지 그만두게 돼서 너무 미안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알려주고 싶은데 자주 찾아와서 같이 공부해도 돼? 그 친구가 이러길래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맨날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사이가 엄청나게 친해졌었죠. 그러다가 저도 그 친구네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친구네에 자주 가다 보니 친구의 오빠랑도 가까워졌는데요. 그 오빠가 다정한 성격이라 이것저것 잘 사주고 요리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 생일에는 꼭 선물이랑 편지도 주고 그랬어요. 편지에는 동생을 위해 나서주고 희생해줘서 고맙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제가 자기 동생을 도와줬으니까 잘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도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게 귓속말을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혜정이 네 칭찬을 자주 하고 계속 너에 대해 물어봐. 오빠가 이러는 거 처음 보거든? 아무래도 오빠가 혜정이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전 설마 싶었는데 친구가 오빠랑 단둘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슬쩍 피해줘서 마냥 오빠 동생 사이로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친구가 계속 밀어줘서 단둘이서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준 친구가 지금의 신우가 된 거예요. 저는 결혼 정년기에 딱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우는 홍의를 훌쩍 넘기고 했었어요. 신우의 큰오빠, 작은오빠 모두 다 식을 올렸는데 신우가 30대 중반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많이 걱정을 했고 신우만 보면 결혼 안 할 거냐 노래를 불렀죠. 시댁이 큰 집이라 제사 때마다 시댁의 일가 친척들이 모이거든요. 제사 음식이 차려지면 늘 그렇듯 어른들이 음식을 나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있던 신우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러다 작은 아버지께서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너 이제 결혼 생각은 안 할 거냐? 너 말이야. 나이도 나이지만 네 오빠들 다 결혼해서 애들까지 낳고 사는데 너만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널 이상하게 봐. 작은 아버지께서 이러시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오죽하겠어요. 신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때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끼어들었어요.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냐? 이러다 평생 혼자 살겠다는 잔소리를 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신우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어르신들이 좋은 마음으로 걱정한다고 해도 신우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신우가 그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결국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결혼은 혼자 하나요?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신우가 이러니까 집안 어르신들 표정이 전부 다 안 좋아지셨는데요. 이번에도 작은 아버지께서 신우에게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셨죠. 시간? 시간이 왜 필요해? 다른 애들은 무슨 준비를 따로 해서 결혼을 한 줄 아냐? 다른 애들은 벌써 애들 학교까지 다 보내고 있구만. 왜 이렇게 여유로워? 작은 아버지께서 이러기만 해도 제가 다 머리가 아픈데 다른 식구들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큰아버지까지 나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더 걱정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네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 네 부모님도 힘들어하잖니? 큰아버지께서 이러시는데 정말 불편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게다가 큰어머니도 이렇게 한술 더 뜨고 계셨어요. 너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부모님 생각도 좀 해야지. 네가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모두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큰어머니까지 이러시니까 저까지 숨이 턱 막힐 것 같았는데요. 신우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말았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결혼이야 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해야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되잖아요. 대화가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옆에 있던 고모님이 또 말을 던지셨어요. 신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든 말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조건 따지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네가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니까 못하는 거야.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신우가 알겠으니까 그만 이야기하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또 다시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신우가 지쳐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눈초리가 여전히 자신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친척분들이 신우한테 잔소리를 할 때마다 신우가 견디기 힘들어 보였는데요. 저마다 한마디씩 해도 10마디, 20마디가 되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시부모님들이나 신우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게다가 서방님은 나이가 한참 어린데다가 의사인 최고의 신부감을 데리고 왔으니 시댁 식구들이 여러모로 신우가 아쉬웠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신우가 걱정돼서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슬쩍 물어봤거든요. 혹시 비혼주의자야? 워낙 식구들이 결혼하라고 야단인데 누굴 만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하더라고. 결혼 생각이 없으면 어르신들한테 확실하게 말해둬야 하지 않겠어? 제가 이러면서 옆에서 듣는 저도 스트레스인데 신우는 오죽하겠냐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우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야.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하게 될 건데 뭐 일이 야단인지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렇게 닥달하는 거지? 나도 답답해 죽겠다. 신우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신우 인생에서 결혼이 1순위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이러다 신우가 영영 결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는데 신우가 글쎄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내가 식구들 몰래 만나던 남자가 있었거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입덧을 계속하길래 병원에 가봤는데 덜컥 애부터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시부모님은 신우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늘 말하던 사람들이라 당연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반대하는 일 없이 바로 상견례 자리가 잡히고 식을 올리게 됐죠. 신우가 그렇게 신혼 생활을 하다 출산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신우도 애 키우느라 바쁘고 저도 제 딴에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 했거든요.
전 당연히 신우도 저처럼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신우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날 재택근무를 마치고 쉬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희영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에 실려왔다. 네가 얼른 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전화 받고 바로 달려왔는데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께 일이 물었었는데요.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희영이가 뭘 했다고요? 아니, 저한테 힘들다는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 병원인데요? 허겁지겁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병원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바로 달려갔어요. 진짜로 신우가 다친 채로 쓰러져 있어서 손발이 덜덜 떨렸죠. 다행히 목숨은 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말까지 더듬어가며 질문했었어요. 아니, 희영아, 도대체 왜 그랬어? 뭐 때문에 이 정도로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한 건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이라도 하던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우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먹거리다가 신우가 겨우 이런 말을 내뱉었죠. 남편이 틈만 나면 손을 올려서 그랬어. 혜정이 너랑 연락이 소홀해진 동안 내가 임신 우울증에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야. 제가 그 당시에 프리랜서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해서 신우가 퇴원하게 됐는데 신우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신우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너랑 집도 가까우니까 앞으로 자주 올게. 희영이, 너도 내가 재택근무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이제 바쁜 일도 어느 정도 수습한 상태라 괜찮아. 신우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몇 번이고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신우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주고 아이도 돌봐주고 신우 밥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 도와줬는데요. 시부모님도 신우가 그런 일을 당한 걸 아셨으니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있을 때 시매부한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전부 다 들었다. 우리 딸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자네 때문이라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네 봐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혼 절차 밟게. 시매부도 자기 더러운 인성 다 드러나서 가식던 거 다 들키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결국 시매부가 자기 짐을 전부 다 싸들고 집을 나갔는데요. 그 뒤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됐는데 신우한테는 겁을 주고 뭐라 할까봐 저랑 시부모님이 앞장서서 별의 별말을 다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시매부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으름장을 놓았죠. 이혼 소송이다 뭐다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 건들지 말아라. 우리 몰래 전화하거나 문자로 뭐라 하거나 찾아오면 내 가만 안 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신우를 이혼시키고 신우가 재산 분할 받은 다음에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혼 소송 준비하고 변호사 만나고 증거 모으고 할 동안 소란이 일었거든요. 하지만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혼 운운하며 신우 챙겨달라 한 것도 아닌데 동서가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시댁 모임 자리에서 그것도 시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얌체같이 동서가 신우한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혼한 거 전달 들었어요. 우리 애가 둘을 앞두고 있는데 이혼 이야기 들어야 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 재수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집안에 복 떨어질까 봐 걱정되잖아요. 동서가 이러면서 식구들이 신우 이혼 이야기하는 거 그만 듣고 싶다고 해버렸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 경악을 하면서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아니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리 이혼 이야기가 불편해도 그렇지 이런 말하는 건 너무 선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누구는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 제가 이러면서 신우도 지금 이러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요.
근데 동서가 끝까지 이런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형님,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가씨가 임신 우울증이다, 산후 우울증이다, 뭐다 때문에 이혼했다면서요. 아유, 나도 애 낳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 돼요. 우울이라는 게 전염되는 거라 가족들한테 안 좋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 맞고 살죠. 동서가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눈을 맞추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이러는 건데. 나도 잘 살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신우가 이런 말을 내뱉고 나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동서가 시부모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대꾸하는 거예요. 아유, 어머, 아유,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왜 말이 그렇게 들으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오해하시겠어요. 아, 지금 처한 상황이 예민해서 그런가 좀 이상하네. 신우가 이러면서 시부모님 눈치를 보고 있길래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동서가 이런 막말을 했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방금 동서가 무슨 말한 줄 아세요? 희영이가 이혼한 게 아가씨 때문이래요. 우울증이다 뭐다 이런저런 핑계 대니까 맞고 살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러면서 동서가 실언을 종종 했어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까지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동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제가 아무리 싫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도 동서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뭐라 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엎치락 뒤치락 언쟁을 펼치는 저희 말을 듣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아유, 다들 그만하고 다음에는 오해하지 않도록 말조심 좀 하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잘 생각하고 말해야지. 저희가 하도 싸우니까 어머님께서 지치셔서 이러고 마셨는데요. 시부모님들은 동서한테 유독 약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동서가 나중에 또 그러면 두고 보자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동서가 교활하게 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교묘하게 사람 기분 나쁘게 했어요. 신우가 결혼을 안 했을 때 눈치 없는 사람인 척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형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아, 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상처라도 받아서 남자를 싫어하게 된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신우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동서를 째려봤었거든요. 이 일 때문에 저희끼리도 동서가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신우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할 때도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꼭 아가씨 같은 사람이 사고 치더라고요. 어머, 표정이 왜 그래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유,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망쳐버려서 동서가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신우랑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알게 돼서 정말 오래 본 사이지만 동서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나이도 우리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의사라서 그런지 우리를 아래로 보는 느낌이 있다랄까요? 검정고시 출신인데다가 대단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저를 형님으로 모시려니 의사 집안에서 자란 동서가 그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런 형님과 시누이가 둘이 똘똘 뭉쳐 있으니 그것도 싫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서가 저렇게 날뛸 수 있냐. 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동서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사 집안 따님이니까요. 처음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다른 집안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면서 시부모님들에게 싫은 소리를 좀 하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진 않았지만 다른 집안 어른들이 제 앞에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생각이 없으셨으니 당연히 제 귀에도 들어왔는데요.
시부모님도 합세해서 저한테 그러진 않으셨지만 여러모로 속타고 아쉬운데 다른 어르신들한테 큰 소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집안 빵빵하고 어린 데다가 애교 많은 동서가 나타난 거죠. 동서가 시집 올 때 그렇게 과묵하시고 내색 않던 시부모님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예물을 해왔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시부가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동서 집안의 백으로 수술도 빨리 받고 병원에서 특급 대우를 받았으니 그렇게 잔소리 싫은 소리 해대며 시부모님들 무시하던 집안 어르신들, 친척분들이 귀에 닳도록 동서를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가 친척이 모일 일만 있으면 의사 아가 하면서 서로 불러다가 이것저것 울어보셨어요. 동서 덕에 우리 시부모님 기가 팍 살기 시작하신 건데요. 그 와중에 신우가 이혼도 했으니 우리 동서는 무슨 우리 집안의 마스코트 같은 인물, 저랑 신우는 무수리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째 작은 아버님, 그러니까 시부의 첫째 동생께서도 동서 덕에 큰 수술을 별 탈 없이 받아오셨는데요. 그리고 동서를 앉혀놓고 동선의 집안 칭찬을 하시며 집에서 받아야 하는 응급처치나 자잘한 조치들을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사 준비하랴, 애들 챙기랴, 손님들 받으랴, 할 일이 선더미인데 동서가 옆에서 어른들께 아양 떨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다 꼴 보기 싫어서 동서한테 귀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살짝 이야기했었어요. 동서, 수다 그만 떨고 와서 일 좀 거들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동서도 그만 일어나서 일 좀 도와야지. 일송 부족한데 동서가 바빠 보여서 좀 기다려줬는데 대화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 아무래도 제가 형님이니까 기강을 똑바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라 하지는 않고 나름 예의를 갖춰서 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눈이 땡그레져서는 이렇게 쫑알거리고 있는 거예요. 에? 제가 며느리돌이를 안 한다고요? 형님, 저는 지금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해드리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서가 이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일손 돕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께서 저를 쏘아보시면서 이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로 네가 네 동서한테 귓속말로 그런 말을 한 게야? 얘가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래? 작은 아버지께서 이러시면서 우리가 못하는 걸 동서가 나서서 다 해줬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하며 이런 식으로 막 해명을 했는데요. 저희 작은 아버님, 그게 아니라 일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저 동서한테 며느리돌이 안 한다고 뭐라 한 적 없어요. 작은 아버님도 아까부터 저희만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이랬는데도 작은 아버지는 물론 다른 어르신들도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게다가 작은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지금 집안 어르신 챙기느라 네 동서 바쁜 거 안 보이냐? 네 동서가 예쁨 받는다고 샘내는 거야? 그럼 못 써. 이것들이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고 말이야. 작은 아버지께서 이러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잔뜩 찡그린 얼굴로 동서 째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다른 어르신분들을 돌아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은 매번 저러세요. 저는 그냥 어르신들께 잘하려고 한 것뿐인데 이해를 못 해주시더라고요. 이해를. 아무래도 저를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면서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둘째 작은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맞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그 검정고시 출신들은 저게 문제야. 기분 나쁜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게지. 막내 며느리가 이 집안의 몇을 살렸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작은 아버지께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러시니까 얼척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식들, 조카들 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 기분을 망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검정고시 같은 거 보지 말아라. 지금부터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나중에 저렇게 자격지심이 똘똘 뭉치게 되는 법이야. 꼭 작은 엄마처럼 의사가 되어야 한다. 알겠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작은 아버지께서 이러는 것만으로 열받아 죽겠는데 동서까지 나서서 눈물을 막 흘리더니 불쌍한 척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욱했는데 어머님이 말리셨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귓속말을 속삭이셔서 거칠어진 숨을 가다듬었는데요. 아휴, 그냥 참어라. 참지 못하면 어른들한테 더 미움받는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안 그랬다는 거 믿으니까 진정해. 내가 나중에 막내 며느리 따로 불러서 이야기 좀 해보마.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안 해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한바탕 했었을 거예요. 동서가 이 이후로 집안 어른들을 사로잡기 위해 시부모님께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리며 제 험담을 하곤 했었는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받은 것이 있으니 대놓고 동서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동서는 그걸 알고서 더욱더 저를 무시했고 다른 가족들과 대화할 때 은근슬쩍 저랑 신우 이야기를 꺼내 이간질을 하면서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그 뒤로 시부모님께서 동서랑 저, 신우를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없애셨고 따로 보셨어요. 이렇게 동서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과 원활하게 지내면서 신우나 저나 바쁘게 살았었죠. 그러다 시간이 훌쩍 지나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6년 정도가 됐어요. 신우 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고 하니까 새삼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신우도 시매부랑 이혼하고 나서 저랑 자매처럼 지내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했어요. 마음을 다 잡고 조카를 위해서 강한 엄마로 잘 살고 있었죠. 그동안 동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고요? 그 뒤로 동서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시댁에서 연례 행사로 김장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동안 바빠서 시댁으로 가서 김장을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가려고 했어요. 전 그 자리에 갈 때마다 김장하느라 힘들었던 게 아니라 즐거웠던 기억만 있어서 이번만큼은 동서 때문에 빠지기 싫었거든요. 동서가 다른 자리는 어떻게든 바쁜 척하면서 빠지더니 김장하는 날에는 지도 김치 얻어먹으려고 어떻게든 오더라고요. 그날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김장을 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신우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집에서 애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했었잖아요. 재택근무, 투자, 재테크 이런 거 공부하고 연구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요양원을 하나 세우게 됐어요. 근데 근무진들 계약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신우가 이러니까 시부모님한테 알랑방귀를 뀌고 신우랑 저한테 관심도 안 주던 동서 눈빛이 확 빛나더라고요. 동서가 바로 반색을 하더니 이런 식으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근무진들 계약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한테 말해야죠, 아가씨. 의사 뒀다 뭐해요? 저 써먹어야죠.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동서가 이러면서 큰 병원에서 일해봤어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건 껌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동서가 너무 의아스러워서 김장하던 걸 멈추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동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은 어쩌려고? 다니던 병원 그만두고 요양원에서 일하겠다는 거야? 동서, 병원 그만뒀어? 아님 그만두고 나서 하겠다는 건가? 제가 이러면서 동서가 큰 병원 다닌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요양원으로 오려고 하냐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신우만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병원 쉬고 있거든요. 제가 의사 경력이 10년이 넘어요. 저 정도면 센터장 해야 하지 않겠어요? 딱 맞는 인재 아니에요? 동서가 이렇게 대놓고 센터장 시켜주라면서 신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신우가 그 눈빛을 보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냐고 대답하고 김장에만 신경 썼거든요. 근데 신우가 성의 없게 맞장구 쳐준 것에 신나서 동서가 이런 식으로 씨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요양원 센터장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나라에서 노인네가 넘쳐나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센터장들 매일같이 골프 치러 다닌대요. 동서가 이러면서 자기만큼 괜찮은 인재 없을 거라는 헛소리까지 짓거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신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리 물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거야? 센터장이 후원금으로 골프 치러 다닌다는 말이야? 나는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신우가 이러면서 꺼림칙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동서가 끝까지 센터장들은 다 그렇다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나서서 심드렁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막내 며느리가 하면 좋겠네.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봐라. 병원 일이랑 요양원 일이랑 다를 텐데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어머님께서 이렇게 끼어드시니까 동서가 더 신이 나서 떠벌거렸어요. 동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고요. 동서가 글쎄 이런 식으로 별말을 다 쫑알거렸거든요. 저 센터장 시켜주시면 제가 우리 집안 사람들 부자 되게 해줄게요. 아가씨도 저랑 골프 치러 다니면서 돈 벌어야죠. 안 그래요? 후원금이 무슨 뒷돈도 아니고 벌써부터 사적인 데에 쓸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동서한테 태클을 걸었어요. 아니, 후원금을 어떻게 부자가 되려고 해. 그러다 큰일 나. 요양원 센터장들이 다들 후원금으로 골프 치고 다니는 것도 확실한 거야? 제가 이러면서 어디 가서 그런 말하면 큰 코 다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심한 말을 퍼붓는 거예요. 후원금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긴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지금 이해력이 딸리네. 세상 물정 너무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원래 다 그런 건데 형님은 모르셨어요? 이제 시부모님 앞인데도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동서가 저를 이런 취급했어요. 아니, 형님이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시비 걸거나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신 거면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그럴걸요? 형님이 이런 식으로 늘 제 말에 딴지를 거는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동서가 이러면서 바로 이런 게 자격지심이라는 개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죠. 내가 무슨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시비를 건다는 거야. 나는 사실만 이야기해 준 건데 내가 말해준 사실이 이상했어? 동서는 그럼 횡령하려고 요양원 센터장 되겠다는 거네. 제가 이러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직원을 날렸는데요. 그러니까 동서가 또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는 거예요. 형님이 지난번에는 조카들한테 제가 괴롭히고 욕을 했다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더 이상 당하고 못 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한테 좀 잘해주세요. 동서가 이러면서 시부모님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순간 감정이 벅차올라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말았는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동서가 이렇게 무작정 구라친 거 나중에 전부 다 들키면 어쩌려고 이러냐고. 제가 이러면서 동서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시부모님 앞이라고 반말을 하려다 존댓말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세연이만 열받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굳이 화낼 필요 없어요. 시부모님도 계시니까 좀 참아요. 신우가 이러면서 진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실소를 지으면서 이러더라고요. 형님, 들으셨죠? 형님이 그럴수록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 배고프거든요. 집안 대소사 상의해야 하니까 형님이 수육 삶아오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주세요. 형님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심부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러면서 수육 삶는 법은 아냐고 저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신우가 이런 상황들을 쭉 보고 막 웃으면서 동서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센터장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하는 말씀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다른 병원으로 가보려고 더 시도해보지 않고 요양원으로 오려고? 신우가 이러면서 동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가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이게 다 상부상조하자고 이러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이 좀 믿음직스럽잖아요. 동서가 이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배신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신우가 건성으로 고개를 주걱거리더니 이런 대답을 했었죠. 그럼 우리 사무국장 겸 이사님께 허락받아 와. 나랑 같이 병원을 설립한 이사님이 계시거든. 그분 동의 없이는 나도 누구 고용할 생각 없어. 신우가 이러고 나서 이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눈이 땡그레진 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 이사님이 있어요? 이사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아니면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만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동서가 이러면서 이사님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저를 가리키면서 이래버렸죠. 저기 있잖아, 우리 이사님. 코앞에 있는데 왜 연락처를 받고 자리를 따로 만들 생각을 해?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으니까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 신우가 이러면서 동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했는데요. 동서가 그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리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돼요. 형님이 이사님이시라고요? 도대체 어떻게요? 제가 그동안 한 지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여러분도 제가 왜 이사님인가 싶으실 거예요. 신우가 하던 재테크, 투자도 저도 같이 하고 있었고 요양원 설립도 같이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같이 땄었죠. 요양원 설립은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제 막 올린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쎄 빠지게 고생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동서가 감히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고 횡령부터 운운하며 가짜는 소리를 해댔잖아요. 너무 얼척이 없어서 제가 동서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이랬죠. 저딴 센터장 필요 없거든. 저런 게 있어봤자 망할 게 뻔하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동서랑 일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동서가 어버버거리다가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더니 이런 식으로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실수를 했어요. 형님이 이사님인 줄 몰랐거든요. 형님이 이사님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일해보게요, 예? 동서가 이러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서 손을 확 뿌리치면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유, 징그럽게 왜 이래. 내 몸에 손대지 마. 동서가 우리한테 한 짓을 좀 생각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동서는 참 양심도 없다. 동서가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길래 얼마 전까지 큰 병원 의사라고 떵떵거리던 것이 왜 저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서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면서 이리 물어봤는데요. 연구 때문에 병원 그만뒀으면 연구나 할 것이지 왜 이러는 거야? 아무리 요양원 센터장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렇지 의사보다 더 벌겠어? 동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서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던 시모가 이러셨어요.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이랑 간호사들한테 지 성질대로 막말해대서 해고당했대. 그런데 나한테 전화해서 소송당했다고 고백하더라. 손해배상금 낼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던데 이것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말해야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랑 제가 바로 열변을 토했죠. 특히 제가 동서 면상에다 대고 이렇게 막 뭐라 했었는데요. 동서는 그런 짓을 해놓고 우리 요양원 센터장을 하려고 했어? 드디어 미친 거야? 시작도 안 한 요양원 망하게 할 셈이었냐고. 그러니까 동서가 찍소리도 못하고 잔뜩 기죽어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신우한테 매달려서 이러는 거 있죠? 아가씨,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우울증 때문에 이혼했다고 언짢게 봐서 죄송하고, 아가씨 상처 이해 못해줘서 죄송해요.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무직 상태로 소송하느라 얼마나 큰 돈 잃었는지 몰라요. 저 진짜 센터장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다음에 무릎으로 저한테 기어와서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런 말을 씨부리더라고요. 게다가 형님, 저 이제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큰 병원에서 찍힌 거를 소문 다 났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제 평판 완전 망가졌다고요. 형님이 아가씨가 중학생일 때부터 구해주고 이혼할 쯤에도 챙겨주고 그랬다면서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검고 출신이라서 무시한 건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부모님은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라고 돈 절대 안 빌려주신단 말이에요. 제발요. 우리 남편도 제가 이런 거 실망스럽다고 김장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완전 냉전 상태라고요. 동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도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래버렸어요. 동서 말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해. 지금 와서 사과할 필요 없다고. 동서 지금 아쉬워지니까 사과하는 거잖아. 상황이 이러지만 않았으면 끝까지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살 거 뻔히 다 보이니까 정이 떨어진다 진짜. 제가 이러니까 동서가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엄청 징징대더라고요. 더 이상 거기서 동서가 질질 짜는 거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김장도 마침 다 해갔을 때라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신우랑 같이 시댁을 나와버렸죠. 동서가 맨발로 뛰쳐나와 우리들을 불렀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신우랑 제가 근무진들 계약이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 근무진들 계약도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요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요양원은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것만큼 잘 되어가고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투자한 걸 거두어 드리고 있는데 동서는 우리랑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동서가 무직 상태로 소송 비용, 손해배상금으로 돈을 날렸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뜻밖에도 이런 소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맏며느리가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 그거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 연락했다. 내가 손해배상금 전체를 내준 게 아니라 일부만 내준 거고 그것도 빚이라고 서류까지 작성한 상태라 며느리 피가 말리고 있을 거다. 그와 동시에 며느리 인성이 발각됐잖니. 아휴,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더라. 그러던 와중 소송까지 당하고 큰돈도 잃었으니 우리 아들이랑도 이혼하게 됐어.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뜯겼다고 하더라. 막내 며느리가 돈이 없으니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 양육권까지 빼앗을 수 있었어. 시모가 이러면서 결혼을 잘못 시킨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불편하게 따로 볼 필요 없이 저희들끼리 잘 지내자고 했죠. 이렇게 이전 동서를 집안에서 쫓아내니까 시댁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부모님도 이전 동서 눈치 안 보고 우리를 막 불러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전 동서를 무찌르고 다시 한번 신우 편에 선이 신우랑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제가 신우를 잘 챙기니까 시부모님께서 저를 애칭으로 큰딸이라고 부르며 예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시댁 식구들이 친정 식구들처럼 느껴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삶의 질은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이전 동서처럼 집안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마냥 참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랄게요.